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타이틀은 퇴계의 교육적 자아실현 탐구. 이제 타이틀이 상당히 새롭고 기이해서 책을 샀습니다. 이 책 산 게 상당히 좀 됐습니다. 한 4, 5년 됐나요? 이 책은 이제 저자가 교육학자 김은하 교수하고 이용남 교수 두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자아 자부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아 자부심을 중심으로서 만들어낸 책이나 개념이 이제 넷장으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이 눈에 와 닿더라고. 이제 자아 실현이란 말이 들어와서. 근데 퇴계 선생은 6.25인데 자아 실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동떨어진 이제 분야지않아요. 여기는 서구 심리학, 여기는 유교. 그리고 여기 시대 차이가 퇴계하고 뭐 자아 실현, 자아 자부심이 이제 생겨난 게 벌써 한 3, 400년 차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의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이게 어떤 면을 보면은 넷장 학문이 넷장 탐구가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옛날 우리 의식구조 또는 우리의 장단점 의식구조 또는 이제 우리 고래로 하는 우리 전통적인 국민성 그것하고 새로운 자아심리학의 근거를 둔 넷장으로 삽시다. 그게 융합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융합학문이라는 것은 도덕 개념, 퇴계의 도덕적인 자아실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건 그 당시에는 자아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 두 학문이 서로 믹스가 되고 융합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내용을 이제 좀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저기 셀프 액추에이션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오리지널로 마슬로우 심리학자 마슬로우가 활동한 것은 1950년대 60년대 그렇게 오래된 이게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자아실현은 셀프라는 것은 자아란 말이거든. 이제 원래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정신학에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 에고 자하고 셀프 자하고는 좀 달라요. 셀프 자는 심리학에서 되게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에고라는 것은 정신학에서 많이 쓰는 낱말이고 그러니까 마슬로우가
이 자기의 이분도 이제 이 유태분인데 미국 사람이죠, 마슬로우가. 심리학자고. 그런데 이제 자부심을 많이 공부하고 인간적인 이제 면모. 그러니까 이제 정신학에서 보면은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환자의 과거의 트라우마, 그 좋지 못한 그 추억 같은 걸 자꾸 파헤치려고 자꾸 하는 그렇게 되니까 환자가 조금 고통이 많지 있잖아요. 비인간적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칼 융이라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칼 융이라는 이제 분석 심리학자는 이제 조금 이제 자부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관이 있고 인간적이죠. 또 프로이트는 좀 냉철한 사람이고 머리는 좋은데 좀 냉혈동물이랄까? 자기 딸은 굉장히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부심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고 똑같이 따라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마슬로우가 그래서 이제 제 3의 심리학이나 정신학의 주류를 이루는 게 계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인도주의, 인간주의 그런 심리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프로이트 시대는 이제 그렇게 파헤치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주의라고 미국에도 이제 스키너 박사라는 사람이 또 행동주의에 의해서 우리 성격이나 이 마음의 향로가 결정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 세 번째는 인도주의라고 이게 인도적인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심리학 계통이 이제 이 마슬로우가 가는 심리학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충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랄지 그 희망사항을 이제 욕구를 채우는 건데 그게 동기부여 뭐 그런 건데 그 처음에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를 갈구한다고. 이제 어린애들 보면 젖이나 빨라고 할 때 먹는 것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엄마 젖을 빤다든가 이제 먹는다든가 이제 싼다든가 숨 쉰다든가 다 생리적으로 그런 욕구에 의해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천천되고 이제 이 어린이 시대가 되고 이제 유치원 시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욕망이 조금 자기 중심적인 욕구 시대에서 자기가 인간다운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든가, 자기의 존경받을 욕구가 있다든가. 제일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마슬로우의 욕구의 단계별 이제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자아심리학에서 제일 마지막 완성 단계는 성숙된 단계는 이제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것은 자기가 원하고 제일 차원이 높은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욕구.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랄지, 그런 그 명예로운 욕구랄지, 뭐 그런 것을 초월한 건, 그러니까 초자아 상태, 더 높은 개념의 상태가 자아실현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이제 이 돈과 비교해서 권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인간적인 성숙도를 자부심을 이제 완성하고 성숙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정체성,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높은 차원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자아 상태를 성취하자. 그게 자아실현이라고.
그래서 마슬로우 박사가 이제 그 단계별로 그렇게 처음에 욕구가 있으면 그것이 다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상위의 욕구 단계를 거치고 그것이 또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또 뭐 그 다음에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이제 자아실현 단계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마슬로우 박사가 그것을 공부하는 그런 게 이제 자아실현인데, 자아실현을 그러면 자아실현 지수가 있다든가, 자아실현은 어떠한 상태가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마슬로우 박사는 역시 심리학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러니까 1960년이 됐는지 70년인지 그 정도인데,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사회 인사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권력이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그것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그분들의 총 숫자가 49명이라고. 근데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실현시킨 사람들 중에서 49명을 선발을 했어요. 마슬로우 박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성격이랄지 뭐 사람 됨됨이나 그런 이제 이게 분류를 하고 이게 점수를 매기고 한 것이 이제 자아실현 그런 것을 완성한 건데, 자아실현을 완성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49명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아심리를 완수했던 분 49명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49명 중에서 19개의 그 특성, 그것을 이제 분류를 했다고. 그래서 마슬로우 박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분류를 했냐면, 첫째, 그 사람의 자발성이 얼마나 좋은지, 스스로 하는 것인지, 자수성가하는 성질이 있는지, 자율적인지, 사회화 저항, 그러니까 사회화가 사람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사회화의 저항, 그러니까 자기의 심지가 있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을 유행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아요. 자기의 심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강한 자부심이고 참된 그의 일부분이 이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그룹이 있고, 19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수용하고 남도 수용하고 또 겸손하고 인간관계가 아주 부드럽고 환영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부르면 인간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 돈 관계고 뭐 오만하다든가 뭐 잘난 척한다든가 건방지게 이게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그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자신을 못한 단계죠.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 정직하다든가 뭐 다른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가 법을 잘 지킨다든가, 뭐 여튼 또 뭐 총명하다든가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한다든가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도덕적으로 또는 이제 원칙과 양심이 있다든가 책임을 잘 완수한다든가, 목적, 수단과 방법을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혼동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클리어하고 이분법을 해설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미국 같은 이제 경험주의 또는 실용주의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분법, 네가 옳다, 안 좋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렇게 끼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또는 이제 중도 사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던가, 밸런스를 맞춘다 이 말이죠. 인생 생활에서. 그 다음에 절정 경험. 이 절정 경험은 무슨 일을 심취하게 열심히 하느냐. 그것은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몰입을 말이 잘 할 수 있느냐. 생각을 위한 생각을 잘하느냐. 인지를 위해서 메타 인지를 잘하느냐. 그 같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몰입이나 또는 객관적인 관조 능력이 관찰, 실증적인 관찰 능력, 그런 것이 관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다음 또 강의에 나온다고.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몰입과 객관적인 관조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은 다음 또 강의에 또 나올 거예요. 이건 또 상당히 매력이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절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슨 이제 퇴계 선생도 아주 지적인 심취를 하게 되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 절정 경험이란 말이죠. 꼭 뭐 저기 부부관계에서 그 절정 경험도 있겠지만서는 지적인 서로 인간 사이에서 통하는 절정 경험, 또 그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에 아주 뭐 미쳤다든가 심취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절정 경험. 감사하는 마음, 내가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다, 또는 상대방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고독을 견딜 수 있고 고독을 잘 이용해서 자기 성찰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의 태도, 문제 해결의 태도. 문제 중심의 태도라는 건 문제 해결의 태도나 마찬가지죠. 유머 감각. 이게 말이죠. 유머 감각이, 이게 서양에 굉장히 특이하게 있는 거거든요. 서구 사회에서.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유머 감각이 있다고 그러는, 옛날에 그런 말이 뭐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특이하게 우리 의식구조에 없는 유머 감각은 이제 그런 거고, 창의력도 근래에 창의력 그랬지, 우리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창의력은 말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퇴계 선생께서도 과거에 성현들을 잘 공부를 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제자를 가르치고 그런 거지, 창의력, 자기가 내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창의력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단어라고, 이 창의력. 그리고 서구에서 르네상스 시대부터서 이제 뭐 이런 창의력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9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게 마슬로우가 추출한 19가지의 성공한 49명의 당시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실천시킨 사람들을 통계해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이제 8가지, 19개 중에서 이제 9가지를 이렇게 축출을 한 거란 말이죠. 이 요소나 특징이 퇴계 선생님의 교육학적 자아실현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슬로 박사가 생각한 자아실현의 9가지를 전부 교육학적 자아실현을 퇴계 선생님이 합당하고 실현했느냐. 그 뭐 19가지 카테고리가 전부 다 실현했으면 100%지. 근데 100%때 시대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거기는 유교고, 여기는 신자 자부심의 새로운 학문이고, 근데 맞지를 않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세 가지인가 네 가지, 9가지, 19개 중에서 3개 내지 4개, 그런 특징은 맞지를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고, 맞지를 않단 말은 태계 선생이 그 3가지 내지 4가지에서는 자아 실현을 하지 못했다, 그 소리예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근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머 감각이랄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랄지, 창의력이랄지, 그런 뭐 몇 가지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고 도달을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태계 학문이. 근데 또 그런 데다가 여기는 교육학적인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니까 자아 실현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마슬로 박사가 고안해낸 것은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자기의 자아를 실현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최대한으로 실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저자는 누구냐면 교육자이고, 사실 태계 선생님은 교육에 관한 한 자아 실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좀 좁혀졌다고, 그 자아 실현의 범위가.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교육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자아 실현보다도 다양한 인물들이나 다양한 직업군이나 여러 두루두루 알 수 있는, 사실 내장 개념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꼭 뭐 내가 교육자라고 해서 그 부분만 제한적으로 만들어낸 내장 개념이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내장 개념은 여러 사회 분야,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애나 나이든 노인이나 전부 해당이 되고, 어떤 직업군이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인문계나 뭐 과학자나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두루두루 다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내장 개념이거든. 내가 만들 때, 고안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교육가의 저자에 있어서는 교육학적으로 자아 실현 인간, 이것만 포커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협소한 분야를 이제 접근을 한 이제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조금 어색하기는 하더라도 이게 융합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를 발전시키는 서양 의식구조뿐만 아니라 동양 의식구조도 좋은 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더 새로운 것을 더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그런 요소들이 이제 강화 요소가 있고 저해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총체적으로 통찰을 해가지고 하는 종합학문, 융합학문, 융합개념, 내장 개념. 그러니까 총체적인 자아 실현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태계 선생은 교육학자라고. 그러니까 이 교육학자의 저자들이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태계의 교육학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개념을, 책의 내용을 이렇게 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자,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 거기에 교육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요건 이제 굉장히 좋은 것만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자아실현이니까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능력이랄지 하고 싶은 거랄지 그 능력을 최대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100점 만점입니다. 이런 완전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사실은. 자아실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이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건 19가지 중에서 9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는 그 메슬로가 제시한 그 시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16가지, 15가지, 15가지는 이제 이 합당하게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적 자아실현이 태계 선생, 교육자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이라 하면 재밌는 것도 또 교육이라고 하면 에듀케이팅 공부를 시킨단 말이야. 어떻게 어떤 태도를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이제 그럴 수도 있고 educated 그러니까 교육하는 교육된 그러니까 태계 선생께서는 이제 공자가 됐든지 맹자가 됐든지 주의 성리학이 됐든지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세월이 지나서 연구를 하고 수양을 하고 해서 이제 에듀케이티드 된 교육자가 됐단 말이야.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됐든지 뭐 고등학생이 됐든지 중학생이 됐든지 여기는 스승 또는 스승 또는 이제 부모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그러면 이 스승이나 부모가 얼마나 잘 학생을 가르치느냐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면은 좋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시키게 학생의 머리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격려를 하고 그런 이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이제 걸 서포팅하는 그룹이 이제 부모와 스승이라고 하면은 학생은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여기서 수동적으로 자꾸 뭐 외워라 뭐 숙제시키고 뭐 그렇게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매력이 있어서 공부하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교육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세다고 부모나 스승이 아무리 뭐 하라고 해서 교육이 발생합니까? 안 생긴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공부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거 그게 여기에 이제 교육에 이제 몰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몰입하면 기분이 좋다고 배우는 것 자체. 근데 어렸을 때는 자기가 재밌고 뭐 그런 것을 모르지. 근데 벌써 1살, 2살, 3살이면 자기가 흥미가 있고 그러면 기분 좋아서 뭐 큰 소리 막 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잖아. 부모나 스승은 다 알 수 있다고. 저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잘 배워서 흡수를 그러니까 뇌과학이 발전되고 정신학이 심리학이 많이 발전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린애의 뇌는 엄청나게 능력이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스펀지 같은 외부의 낱말이 됐든지, 그러니까 낱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흡수하는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밖에서 천자문을 외우고 해서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도 자기가 재밌어서 공부를 하는 거, 꼭 이게 자꾸 반복하는 것도 교육이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는 얼마나 더 빨리 신경세포에 심어지고 배워지고 터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차이가 지난 내 생각으로는 한 4, 50년 동안 교육계랄지 뇌과학에서랄지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이 교육이라는 개념이 달라진다고, 이것은 이제 알게 됐다고. 옛날에는 서양이나 한국이나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이게 주입을 시키면 수동적으로라도 공부가 될 것으로 교육이 될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요. 그 알아보니까 스스로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고 원해서 하고, 그 교육이 결국 현대사회의 교육의 에센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퇴계 선생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걸 이 책에서는 이 저자들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교육학도 좀 제2기 교육학 트렌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것은 교육학적인 교육 본위에 교육에 의해서 써진 내용을 참조했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그 사람의 교육학의 저서를 인용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밌더라고. 그것도 그런 것을 명기를 해놓은 것 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름이 이 책의 교육학적인 노하우를 교육 본위의 교육학 이론 개념, 그런 것을 인용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감지를 하고 이 책을 저술을 했다고요. 그래서 반면에 에듀케이트 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퇴계 선생님이 스승한테 배웠던, 부모한테 배웠던, 자기 숙부에서 배웠던 천자문에 했든지 사서상경이 됐든지 거기에서 이제 배운 걸 자기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스승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외워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그런데 스승하고 부모는 학생이 교육을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에 있는 능력을 그대로 발휘시키게 하는 환경이나 지지대나 그 변화시키는 뇌세포를 변화시키게 하는 환경만 자꾸 만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너 잘한다 한다든가 그러면 또 얘가 좋아서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다고 말이지. 그리고 오락게임이나 게임 같은 것은 이제 전자게임 같은 것은 저절로 좋아하겠지만은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 기초에 의해서 자아실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각이나 어린이 뇌의 성질, 능력,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하는 주체, 학생 머릿속에 들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교육이 몇 배나 더 효력이 있고, 암기식이나 수동적으로 받은 그런 교육은 그렇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특히 동양에서 그리고 또 서양에서도 그런 교육하는 주체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교육 그 능력을 발휘시키는 그런 방법이나 그것 보고 교육 메타 교육이란 말을 써요. 메타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 이 책에서. 메타 교육이라는 것은 메타 교육. 지난 강의에서 메타 인지하고 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한 것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메타 인지라는 것은 인지,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전 상위 개념의 메타 인지. 이제 그것이 개념이 메타 인지라고. 근데 여기서도 교육인데 교육도 두 가지가 있는데 메타 인지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에듀케이팅 학생의 입장에 뇌에서 일어나는 잘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환경 조성하는 거 그것을 상위 개념에 이제 그러니까 메타 인지는 인지 생각하는 것을 상위 개념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생각나게 하고 모니터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타 인지와 마찬가지로 교육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메타 교육이지 않느냐. 더 상위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 의사들은 메타 분석이란 말을 좀 안다고. 그냥 논문을 많이 보면 메타 분석이라고 있단 말이죠.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그 자료나 그 논문이랄지 그런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200개가 있었다. 같은 종류의 문헌이 200개가 있었다. 그러면 200개를 전부 다 축출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평균의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그 각각의 데이터를 종합한 종합 세트의 분석적으로 통계적으로 낸 그러니까 컨펌을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200개나 같은 종류의 실험을 200군데가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 메타 분석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그건 얼마나 강하게 이제 컨펌을 하는 거지.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위한 교육이 바로 메타 교육. 인지를 위해서 그 상위 개념인 메타 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메타란 말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두루두루. 꼭 메타 인지만 사용이 아니라 메타 교육이란 말도 여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이게 잘 소화를 시킨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 본의론에 의한 에듀케이팅 학생들을 위주로 주체로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메타 교육, 메타 인지, 메타 분석 이게 이제 정상호 교수가 교육 본의론이라는 그런 제2의 교육학 새 시대에 맞는 교육학 개념에 의해서 논했다. 이제 그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 이게 이제 교수들, 교육학의 교수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근거를 댄다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슬로우는 역시 내가 보니까 말이죠. 유태인들이 심리학 교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심리학 교수들이 그리고 유명 심리학 계통이나 정신학 계통이나 그런 데를 보면 말이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을 위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뭐 생각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하는 원칙, 생각을 하는 범위, 깊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생각하느냐. 그런 게 세세한 디테일한 그런 학문이 바로 학문 수준의 탐구가 아닌가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심리학,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자아실현에 대한 심리학, 그런 말도 쓰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교육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 사례가 거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분야로서 추구와 탐구와 발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마슬로우는 긍정적인 이론이라고, 사실은 나도 이제 내 짱으로 삽시다 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 그것을 주로 내가 논하기로 했거든. 근데 마슬로우 그 사람 자체도 긍정적인 이론을 창출한 게 자아실현이라고. 부정적인 것은 논하지를 안 해요. 아니, 자아실현인데 부정적인 것을 목표로 삼을 리가 없잖아요. 긍정적인 거, 좋은 거. 그래서 이 마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선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적인 실존주의, 자아실현과 욕구와 동기.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욕구가 됐든지 욕망이 됐든지 건전한 욕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아. 근데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더 좋잖아요. 맨날 부정적이고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걸 자꾸 들춰내 봤자, 프로이트 같이 과거에는 자기가 창피한 그런 경험을 자꾸 들춰내면 이 환자가 좋아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실존주의라 하면 이런 이제 자아실현이 됐든지 본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실존주의의 자아실현은 선택을 하고 자유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자신을 형성하고 자신을 만들어내는 존재 이유가 되는 거고, 정체성, 전체성, 인간주의, 성선설, 그러니까 이제 불교나 이제 맹자에서도, 불교에서도 그래요. 성선설. 원래 사람이 본심은 다 좋다. 외부에서 자꾸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자아가 너무나 왜곡된 자아들, 사실은 좋은 자아가 있으면 뭐 나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나쁜 자아가 많기 때문에 나쁜 자아가 더덕더덕 덮여가지고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이 오염이 되지 않는 산과 산과 물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똑같이 보이는데 보는 눈에 따라서 오염된 물이 있고 오염된 산이 있고 안개가 끼어 있는 산이 있고 안개가 끼어 있는 물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하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마슬로우는 인간관을 중요시하고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를 원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참된 자아. 근데 이제 말에 이게 서로 이제 혼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라고. 참나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참나는 불교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참된 나, 그러면 참된 자아고 왜곡되지 않고 꾸밈이 없는 자아가 강하고 참된 자아는 참된 자라는 말을 쓰고, 참나 그러면은 불교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아 개념에서 사용하는 참나를 찾는다, 본심을 찾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 강의까지 자아실현 탐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내과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6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스트레스는 때로 즐겁고 스릴이 있어서 좋다. 그것도 이제 지금 강한 스트레스, 몸에 해로운 스트레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또 생물체라는 것은, 또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랬지만은, 옛날에 이제 역사가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물체의 성질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인간 역사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가 아닌데 인문학을 한 철학자죠.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의 연속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말도 되잖아요. 자극이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전쟁이라고. 인간은 항상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이제 속성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고 또 뉘우치고,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제2차 대전에 아주 서로 피해가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사건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 모든 이제 인류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친 하나의 사건, 이벤트,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인간은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아 자부심이 변화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그 다음 더 높은 단계의 인문학 작품을 활동을 이제 이어가는 하기 때문에 인간의 대뇌 피질이 계속 진화하고 많이 발전하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하튼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나쁜 스트레스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이제 그게 인간 발전에 자극이 없어지니까 퇴화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이 뭐 볼 필요가 없고 광선이 없으니까 눈이 아주 퇴화돼 가지고 시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심해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은, 자극이 없으니까, 빛에 대한 자극이 없고 봐야 되지 이제 적을 예를 들어서 피한다든가 대결을 한다든가. 근데 눈이 쓸모가 없으니까 자꾸 눈이 적어져 가지고 진화해 가지고 눈이 거의 뭐 시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심해 이제 동물들은.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는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이제 인간이 발전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심신이 필요하고 자기가 목표도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면 그래도 성공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비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노력을 해봤자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기진맥진 자아 자부심이 고갈되고, 몸이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번드 아웃, 그러니까 타고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나 자아 자부심이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많이 받았든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가 번드 아웃, 그러던 이제
그런 말을 표현을 하죠.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죠. 몸에 의욕이란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 있으면은 이제 좋고, 스트레스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인간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신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사람은 짜증과 성가시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서 스트레스에 대한 그 스트레스에서 대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문턱이 낮아진 상태가 돼가지고 기진맥진한 거죠. 그런 것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오래 또 심하게 나타났을 땐 각종 만성적인 스트레스 의식 구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이 됐든지 장기적이 됐든지 너무나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은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있으면은 말이죠. 자체가 무료함을 느끼고 권태하고 또 이제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너무나 일을 않고 그러면은 또 일하고 싶은 생각이 몸에서 근질근질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또 자기 직업을 다시 되찾아서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은 병이 생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병이 생기고 너무나 이제 많은 것도 문제지만 스트레스가 너무나 낮으면은 장기적인 나태와 무기력, 삶에 대한 의지력,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나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려고 이제 다시 일을 찾고 스트레스를 찾는다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릴이 있는 여러 가지 뭐 영화랄지 또는 등산이랄지 탐험이랄지 모험을 이제 감행을 하는 거죠. 스릴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 오락 시간에서도 게임을 그냥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뭐 스릴이 있잖아요. 뭐 저기 전자 오락계로 뭐 저기 탱크를 뭐 쳐부순다든가 비행기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무료하니까. 또 전자 오락 중에서도 뭐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기구들이 막 때리고 부수고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발적인 활동과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다시 찾는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약간만 있고 때로는 즐거운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있어야 되고 적절한 스트레스는 몸에 좋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할 것은 짜릿한 스릴이 있는 경우에는 살만한 자극제가 되고 청량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스트레스를 느끼는 문턱이 긍정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구력도 있고 성공에 대한 자아 자부심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의지가 강하고 인내력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뇌짱이라고 할 수 있죠. 뇌가 강하단 말이에요. 견디기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고민도 별로 안 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도 아주 머리를 이제 순발력 있게 자꾸 이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근데 군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대는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금메달을 따려면은 결국은 의지력이 강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높게 잡아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병대는 강하다 그러면 해병대는 훈련도 많이 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프라이드도 있고, 그러면서 자부심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스타디를 많이 보면은 이게 특수 부대가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사생 결단의 훈련을 강하게,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훈련을 많이 하고, 또 모험가, 탐험가, 산악인, 또는 뭐 등반 하이킹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미국에나 구라파에서 훌륭한 이제 지도자를 키우려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모자랄 것이 없는데 맨날 이제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육군 대학을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래서 강한, 또 트럼프가 뭐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구나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을 두드러 패고 말이죠. 그런 난폭한 사람을 잠재우게 했는데, 지금도 뭐 그것은 이제 변하지 않은가 몰라도 하여튼 좀 너무나 이제 강한 그런 성질이 있죠.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턱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문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지간하 하면은 잘 느끼지 않고 의지가 강하고 높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나 스탈린이 되고, 뭐 트럼프는 아직 뭐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은 그런 이제 문턱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반면에 거짓으로 그것을 위장하고 그 왜곡된 자부심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처칠이나 링컨이나 세종대왕의 이순신, 광개토 대왕,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의지력과 자부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영토 확장이 주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현재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심지가 약한 연예인들은 마약으로 빠진다든가, 또는 뭐 자살을 쉽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도 마릴린 먼로랄지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친구들은 의지력이 뭐 약해가지고 마약 때문에 다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가 약한 사람들, 자부심이 약한 사람들, 뒷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이 됐든지 뭐 딴 원인이 됐든지 자살하는 걸 잘하고, 시험에 실패한 것을 못 이기고, 여유가 없는 이제 뭐 실직자라든가 가정 파탄을 겪은 사람, 뭐 이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급격히 스트레스가 하강해 가지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실직자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 IMF 때 내가 메모를 하나 했는데, 어디 신문인가 봤는데, IMF 때는 대량으로 실업이 많았잖아요.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분인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개명. 동아일보에서 그 발표한 것을 내가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어떻게 이제 실직자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말고 자기 능력을 믿어라. 이게 말은 쉽죠. 자기 능력을 믿으라. 그런데 이제 믿으라는 것은 갈고 닦아야죠. 그런 것도 돌을 닦아야죠. 인내해야죠. 둘째는 너무 장시간 빈둥거리지 말고 너무 오래 잠자지 말 것. 그 비실비실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 비하가 되고 이게 자꾸 스트레스 레벨을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생물체는 좋은 살아남기 위한 방향으로 변하고 깨닫고, 이게 세포가 됐든지 뭐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생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자 물리학에서 뭐 그런 말이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법칙이 있고 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사회나 대통령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하라. 넷째로 가정을 안식처 삼고 가족과 함께 가사를 분담하라. 아니 뭐 남자가 뭐 실직자가 되면은 와이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뭐 별 도리가 없잖아요. 도리보다도 그게 자연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재수를 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라. 여섯째는 심사숙고하고 섣부른 창업을 하지 말라. 그 자신감이 없을 때는 사업을 해봤자 다시 또 망할 가능성이 많죠. 바쁘게 움직이며 일거리를 찾아라. 3D 업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정신을 살리자 이거죠. 가만히 있어봤자, 백수 건달로 있어봤자 얻은 것이 없습니다. 3D 업종이라도 가서 땀을 흘려봐야지 뭐가 새로운 자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계기가 생기는 것이, 감을 익었으니까 입 벌리고 있어가지고 감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일으키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바쁘게 일거리를 찾아라. 여덟 번째, 생활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라. 아홉 번째, 열 번째로 했는데, 아홉 번째는 열정을 쏟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은 자선단체, 지역사회단체에서 소속해요. 봉사도 하고 소속감을 유지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봉사활동도 나도 미국에서 많이 해봤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좋아요. 조그마한 이제 사회봉사를 하면은 뿌듯하고 플러스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특히 실직자들은 용감하게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뭐 가벼운 운동과 스포츠는 항상 몸을 단련하고 자극을 받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린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모로서 교육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조절과 관리 능력을 겨우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애를 낳는 데 있어서, 기르는 데 있어서 옛날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하는 대로 그냥 하고 그러면은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애가 어떻게 커지는지 책도 보고, 육아법, 뭐 그런 것도 다시 또 재점검해서 공부를 하면 쏠쏠하게 그 자녀들하고 유대관계도 높아지고, 그 사랑을 주는 것 같이 소중한 건 없거든요. 사랑을 받는 것은 아주 쉽다고. 줄지를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자기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에 봉사하고, 그러니까 봉사 그 자체가 뿌듯하다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튼 뭐 이 정도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